자, 다음에 181페이지요. 소득세 근로의욕 효과 한번 볼게요. 자, 여기 한번 보시면 8번. 자, 소득세가 부과됐을 때 경제에 미치는 영향 볼 거고요. 첫 번째는 노동 공급에 미치는 효과 이렇게 볼 거예요. 노동 공급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 그 다음에 저축이나 뭐 이런 자본 축적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노동 공급에 영향 미치는 소득은 당연히 근로소득세죠. 그래서 근로소득세 또는 임금소득세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지난 시간에 봤던 그림 생각해 볼게요. 노동을 얼마나 할 것인가는 수평축에 여가와 노동 어떤 변수를 표현해도 상관없는데 보통은 여가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야지 무차별 곡선이 원점에 대해서 볼록한 우하형하는 형태를 지니게 되니까요. 자, 이쪽은 소득이라고 할게요. 뭐 Y라고 할게요. 그냥 소득. 자, 예산선이 어떻게 되냐면 우하형하는 직선 이렇게 되고요. 우리가 봤던 것처럼 이거는 임금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 사람이 여기 어느 한 점을 선택했으면 무차별 곡선 이렇게 지나가게 될 거예요. 여가 24시간 즐길 수 있고요. 여기 절편은 24시간 일을 했는데 시간당 임금률이 어떻게 되는가? W가 기울기가 되고요. 뭐 그 정도는 지난번에 봤던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동그라미 2번에 여기 임금률이 있잖아요. 이게 바로 여가를 한 단위 증가시킬 때 내가 받는 임금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어떻게 돼요? 제가 주말 하루 잠깐 1시간 노는 거랑 이건희 회장이 1시간 노는 거랑 완전히 연봉 차이가 엄청 시간당 급 차이가 크잖아요. 그래서 여가를 즐길 때 발생하는 얻을 수 있는 금액을 못 얻는 거니까 기회비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즉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여가에 대한 가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 여기에다가 만약에 이제 근로소득세, 임금소득세를 부과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24시간 띵까띵까 하는 사람한테는 뭐 상관없어요. 어차피 돈 받는 거 상관없으니까. 근데 돈 받는 사람한테는 이런 식으로 예산선이 안쪽으로 가게 되네요. 자, 기울기가 바뀌었어요. 대체효과, 소득효과 작동한다라는 거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임금소득세를 부과하게 되면 여기다가 1-t에 임금소득세를 부과하게 되면 임금소득세 부과 시 우선 대체효과를 살펴보면요. 대체효과는 우선 기울기를 보세요. 노란 색깔보다 빨간 색깔로 되면 X축에 나와 있는 수평축에 나오는 여가의 가격이 싸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가의 가격이 싸진 거고요. 그러면 당연히 여가의 선택은 싸진 걸 많이 선택하는 게 합리적인 선택이죠. 여가가 증가했다라는 건 노동 공급이 감소했다는 거예요. 다시요. 대체효과랑 소득효과 중에서 대체효과가 우리 직관에 가장 부합하는 효과예요. 그러면 임금소득세 일을 했을 때 세금을 내면요.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그러니까 에이 일 안 해. 이게 직관에 딱 부합하는 효과예요. 그러니까 뭐 문제 풀 때 막 이렇게 쭉 해서 하긴 하겠지만 읽으면서도 대체효과가 크다 뭐 이렇게 하면 아 우리 생각하고 딱 부합한다 이렇게 가져가시면 돼요. 자, 소득효과 볼게요. 소득효과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실질 소득이 어떻게 되는가 봐야 되는데 이게 실질 소득이 줄어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질 소득이 줄어들게 되고요. 그러면 여가가 열등제인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가의 소비는 줄어든다. 그러면 노동 공급은 아이고 증가한다 이렇게 거꾸로 봐야 되겠죠. 과거에 뭐 여가가 열등제라면 해가지고 하는데 그건 좀 어거지 문제예요. 그리고 출제자도요 일부러 여가가 열등제라면 해서 문제를 막 냈는데 또 자기도 뭐 이런 원리를 잘 안 하니까 헷갈려가지고 출제하신 분이 막 헷갈려서 뭐 정답 없음 뭐 이렇게 복수 정답 된 경우가 있어요. 자, 그래서 당구장 표시 보면 여가가 열등제다라고 하면 여가 열등제면은 소득이 감소할 때 여가는 증가해요. 그러면 대체효과, 소득효과 같은 방향이니까 그때는 뭐 이상한 노동이 후반골절하는 그런 형태는 발생하지 않는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자, 요거 두 개의 효과를 한번 살펴보면 대체효과가 소득효과보다 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게 임금소득세를 부과했다는 거니까 임금이 하락했다는 거예요.
임금이 하락했을 때 대체 효과가 크면 노동 공급은 감소하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소득 효과가 크게 되면 노동 공급은 증가한다.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네요. 그래서 만약에 노동 공급 곡선을 그림으로 이렇게 그린다라고 하면 노동이고요. 임금이다라고 하면 자, 저기 왼쪽에 임금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대체 효과가 크면 임금이 떨어지면 노동 공급 곡선이 같은 방향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상향, 이 우하향도 같은 방향이죠. 이렇게 떨어질 때랑 우상향 해야지 같이 올라가고 같이 떨어지는 거니까 이렇게 되는데 나중에 어느 정도의 임금 수준 이상이 되면 사람들이 이제 돈을 버는데요. 쓸 데가 없는 거예요. 막 돈이 한 150억 있다 해보세요. 그럼 하루에 막 1억씩 써도요. 돈이 계속 안 줄어요. 그렇게 되니까, 뭐, 지금 같은 경제 시스템에서는 뭐 살만한 게 없죠. 뭐, 맨날 외제차 하나씩 사도 뭐, 돈이 남는 거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상 되면은 사람들이, 일해서 더 돈 버는 것보다 이제 쓰는 데 신경을 써야죠. 벌기만 하면 뭐예요? 쓸 시간도 있어야죠. 그래서 그렇게 소득 효과가 대체 효과보다 큰 경우에는 임금이 떨어질 때 노동 공급이 증가하는, 다시 말씀드리면 임금이 증가할 때 노동 공급이 감소하는 거니까 증가할 때 노동 공급이 감소하는 이렇게 노동 공급 곡선이 후방 굴절하는 형태가 발생하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경우를 노동 공급 곡선이 후방으로 백워드 굴절된다 하는 노동 공급 곡선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후방 굴절하는 백워드 킹크드 되어 있는 노동 공급 곡선 같은 경우에는 임금을 더 줘도요 사람들이 일을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는 대체 효과보다 소득 효과가 더 큰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에서는 정상적인 상황이네요. 다시 우리가 정상적인 상황은 대체 효과가 정상적인 상황이잖아요. 이게 일반적인 사람이죠. 그러니까 소득 효과 이상한 효과보다 대체 효과가 큰 경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경우는 여기는 뭐 표현하긴 그랬는데 이렇게 만약에 그려보면은요. 그냥 참고로만 보세요. 이렇게 가다가 요것도 하나 구간 집어넣을게요. 구간 이렇게 집어넣으면 요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임금이 증가했는데요. 노동 공급이 그냥 변함없는 거잖아요. 대체 효과랑 소득 효과가 반대 방향 작용하는데 그 효과가 정확하게 딱 맞아 떨어진 거예요. 임금이 올라갔더니 대체 효과에 의해서는 노동 공급 증가하려고 그러고 소득 효과는 감소하려고 하는데 그 효과가 정확히 똑같아가지고 노동 공급은 그대로 있는. 그러니까 이때는 대체 효과랑 소득 효과의 크기가 똑같은 경우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거보단 이렇게 그리면 좀 더 수직인 것까지 표현할 수 있으니까 더 나을 거예요. 자, 다음에 4번에 세목 간의 근로의욕을 비교하는 거는 우리가 봤었어요. 지난번에. 그래서 정액세는 기울기가 변하지 않고요. 비례세는 임금 증가할수록 세금 많이 뜯어가니까 대체 효과 때문에 일할 의욕이 좀 주는데 그래서 3번 볼게요. 3번 동그라미 3번. 정액세는 대체 효과가 없네요. 대체 효과 때문에 우리가 선택의 왜곡을 초래하게 되는데 대체 효과가 없어서 근로의욕에 나쁘진 않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긍정적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 밑에 선형 누진세는 어떻게 되겠어요? 일 많이 해서 돈 많이 벌수록 세금을 누진적으로 많이 뜯어가니까 일할 의욕이 팍팍 줄겠죠? 그래서 동그라미 3번에 보시면 근로의욕 저해 효과가 가장 크다. 그러니까 선형 누진세가 제일 크고요. 그 다음 비례세, 정액세가 제일 작다. 그 정도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다음 페이지 가보면 자, 비근로소득세 나와 있네요. 이건 근로소득세고요. 두 번째 비근로소득세. 일과 상관없는 거네요. 노동과 무관하고요. 노동과 무관하다라는 표현이 바로 뭐냐면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여가의 상대 가격 임금률에는 변함이 없다. 그렇죠. 왜냐하면 근로소득세일 경우에 일했을 때 기울기가 바뀌는데 비근로소득세는 일하는 거 여부와 상관없으니까 평행하게 이동해가지고요. 대체 효과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근로의욕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긍정적이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 노동공급에 미치는 효과 그거만 잘 포인트 잡으시면 되겠어요. 다음에 이게 세 번째네요. 네 번째가 보조금이다. 부의소득세 생각하시면 근로의욕이라는 건 노동공급이라고 그랬어요.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가 관심사예요. 자, 1번에 볼게요. 지난번에 봤던 부의소득세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전 지급, 트랜스퍼 하네요. 아무런 대가 없이 일방적으로 돈을 보조해 주게 되면 실질 소득이 증가하게 되고요. 그래서 근로의욕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부정적이 되겠네요. 일할 의욕이 없어지게 되겠죠. 자, 5번에 볼게요. 부의소득세와 근로의욕. 부의소득세는 대체효과, 소득효과 전부 다 일할 의욕을 노동공급에 부정적이라는 거, 그게 특징이었잖아요. 그리고 선형누진세랑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그림이 나와 있는데 그 그림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으니까 부의소득세 그거 그냥 고려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누진소득세를 표현하면 이게 소득이고 세금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아니면 여가와 소득의 선택에서 표현하면 예산선이 원래 이렇게 있었는데 끄트머리를 올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밑에 그림 나와 있는데 네, 그거 이렇게 표현되는구나 보시면 되겠고, 다시 말씀드리는데 시험 문제에서는 이렇게 그림 가지고 문제를 낼 수는 없어요. 이게 주관식이면은 부의소득세가 노동공급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 설명하시오면 이렇게 그림 그려서 막 설명해야 되는데 객관식에서는 그림 가지고 하는 건 아니고, 그림은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하나의 그냥 보조 수단으로 활용하는 거예요. 그림 아는 게 훨씬 당연히 유리하겠죠. 자, 5번에 볼게요. 부의소득세는 소득효과, 대체효과 모두라는 말 강조했잖아요. 근로의욕에 부정적이다. 그 정도만 잘 보시면 되겠어요. 밑에 표로 정리해놨어요. 근로의욕에 영향 미치는 거, 비근로소득세나 정액세 같은 경우에는 대체효과가 없으니까 상대적으로 플러스 긍정적이고, 비례세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세요. 이게 비례세예요. 대체효과, 소득효과가 이제 근로의욕에 미치는 게 상반되니까 어느 게 더 크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해서 물음표를 해놨고요. 나머지 누진세나 보조금이라든가 부의소득세는 근로의욕을 저해한다라는 거 다 마이너스. 이렇게 표로 하는 게 좋은 건 아닌데 그냥 간단하게 정리했으니까 한번 보세요. 다음 페이지 가볼게요. 자, 소득세와 저축효과 한번 보시죠. 다음 9번. 소득세와 저축효과. 저축에 미치는 영향. 당연히 여기서는 근로소득세가 영향 미치는 게 아니고요. 소득세 중에서 이자 소득세겠죠. 그래서 앞에 이자라는 말을 붙였고요. 자, 이것도 저축할까? 이거는 미래 소비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시점 간 자원 배분 모형 그거 떠올리시면 돼요. 여기가 현재 소비라고 그러고요. 현재 소비. 그 다음 여기가 미래 소비. 미래 소비. 이렇게 있으면 내가 은행 시스템을 이용하지 못하면요, 내가 버는 소득은 여기 오메가로 딱 주어져 있네요. 그래서 현재 버는 소득, 미래 버는 소득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은행을 활용할 수 없으면 내가 버는 소득만큼 소비를 하게 되는 거니까 현재 소득이 현재 소비랑 똑같은 상황이 되고요. 미래 버는 소득만큼 미래 소비 이렇게 이루어진다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은행이라는 시스템을 이용하게 되면은요, 내가 현재 돈은 이만큼 벌지만 대출을 받아서 미래 벌 돈을 생각해서 땡겨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소비를 여기까지 더 이렇게 땡겨서 더 많이 할 수 있네요. 이게 차입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산선이 이런 식으로 쭉 늘어나요. 늘어나고요. 이쪽으로 여의봉 같이. 그리고요, 마찬가지로 내가 현재 소득이 이만큼 벌었는데 돈 다 안 쓰고요, 남겨요. 남긴 다음에 남은 거 일부러 은행에 넣어놓으면 은행에 그게 이자 소득이 붙어버리니까 이쪽 부분도 더 선택 가능한 영역으로 예산선이 쭉 이렇게 늘어나요. 이게 바로 나의 은행이라는 금융 시스템이 있을 때 얻게 되는 예산 집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우리 미시경제학에서 하는 그 기본적인 모형을 가지고 간단하게 정리를 다시 해보면, 자, 목적식은 어떻게 되냐면, 목적식은 현재 소비랑 미래 소비를 통해 가지고 내가 만족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박스에는 현재 소비와 미래 소비를 통해서 효용을 누리게 되고요. 이때 얻게 되는 효용을 극대화하는 게 나의 목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네요. 다시 해석해 볼게요. X제랑 Y제를 소비했을 때 얻게 되는 효용 표현하는 건데, 지금 X제, Y제가 현재 소비랑 미래 소비예요. 그랬을 때 이거는 많을수록 다다익선이 성립하니까 플러스 관계를 누린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 무차별 곡선은 둘 다 쓰레기가 없으니까 원점에 대해서 이렇게 볼록한 형태를 지닌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다음 제약식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예산 제약식 보면은요. 현재 버는 소득하고요. 현재 소비. 이거는 지금 시점이기 때문에 디스카운트 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시간이라고 하면 여기가 현재라고 할게요. t가 0, 현재. 1년 후 t가 1, 미래 이렇게 있으면은요. 지금의 10,000원은 미래 10,000원하고 똑같은 가치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미래의 10,000원은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는 디스카운트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 시점이 있고요. 미래 소비 있고요. 현재 소득이 있고요. 미래 소득이 있어요. 그러면 미래에 발생하는 소비나 소득은요. 지금 시점에서 타임머신 타고 가서 가져와야 되는 거니까 얘는 지금 동일한 시점에서 표현해야지 우리가 비교할 수 있죠. 그래서 현재 시점으로 할인 디스카운트 하는 게 C1을 1 플러스 R로 할인하면 되겠고요. 뭐 이거는 따로 설명드리지는 않아도 될 거예요. 왜냐하면 C0를 현재 저축하면 이게 미래는 C0에다 1 플러스 R만큼 붙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1 플러스 R만큼 붙게 되니까 C1은 1 플러스 R로 나눠주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소득도 마찬가지예요. 미래 버는 소득은 역시 1 플러스 R로 할인을 해야 되네요. 자, 우리 현재 시점에서 의사결정해요. 여기서 의사결정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우리가 소비할 수 있는 총 소득은 어떻게 되냐면 현재 버는 소득은 그냥 맘대로 쓸 수 있고요. 현재 버는 소득이고요. 더하기 그쵸? 미래 버는 소득은 어떻게 돼요? 미래 버는 소득은 Y1인데 그걸 할인해야 되잖아요. 1 플러스 R로. 그래서 Y1인데 이거를 할인한 Y1이죠. 그래서 1 플러스 R로 할인을 했고요. 얘는 소비 이거 XZ랑 YZ 상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현재 소비랑 미래 소비라는 상품으로. 현재 소비 얼마나 할 것인가에다 미래 소비인데 미래 소비도 역시 할인을 해야 되네요. 그쵸? 그래서 1 플러스 R로 할인을 해야 돼요. 이게 바로 예산 제약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쵸?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이 예산선의 기울기 이게 바로 무엇을 뜻합니까? 라고 하면은요. 이거는 C1으로 미분하면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한번 머리로 직관적으로 먼저 한번 간단히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원래 예산선은 어떻게 썼냐면 소득이 이렇게 있으면 X의 가격 X 더하기 Y의 가격 Y 이렇게 나타냈어요. 그럼 이것도 그렇게 똑같이 보면 이 소득은 그냥 퉁 쳐서 어떤 고정된 Y 이렇게 딱 보면요. C0 앞에는 뭐가 생략돼 있어요? 1이 생략돼 있죠? C1 앞에는 뭐가 생략돼 있어요? 1 플러스 R분의 1이 생략돼 있죠? 다시 써볼게요. 1에다가 C0 더하기 1 플러스 R분의 1에다가 C1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매칭 시켜볼게요. PX에 해당하는 게 1이고요. 이건 사실 이렇게 할 필요 없는데 그냥 그 예산선 좀 더 이렇게 플렉서블하고 융통성 있게 좀 더 생각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PY는 여기 이게 바로 PY고요. 이게 PX가 되고요. 자, 우리 예산선 기울기 어떻게 썼냐면 PY분의 PX 이렇게 썼어요. 그렇죠? 그래서 관심사가 되는 게 X의 가격인데 기준이 바로 얘가 기준 역할을 해요. 여기도 그대로 쓰면 저 예산선은 X축면에 나와 있는 게 현재 소비잖아요. 현재 소비의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PY가 이거예요. 1 플러스 R분의 1. 그러니까 1 플러스 R분의 1이고 PX는 1이네요. 1. 그러니까 1. 물론 기울기 마이너스 붙는 건데 절대값이어서 없앤 거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거 기울기는 결국은 1 플러스 R이 바로 요 예산선의 기울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뭐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원래 우리가 이제 이거 할 때는 어떻게 해요? 수직축이 C1이니까 C1으로 정리하시면 돼요. C1으로 정리하시면 C1은 자 C0가 전리 넘어가는데 마이너스부터 넘어가고요. 1 플러스 R을 곱해주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R에 C0 더하기 잔챙이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1 플러스 R이 바로 기울기구나 라는 거 끄집어낼 수 있는데 이 예산선 가지고 우리가 좀 고민했으면 좋겠다 해서 본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 절편은 여기 절편은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는 사실은 C1, 미래 소비가 빵인 거잖아요. 그래서 현재 소비를 최대화하는 건데, C1을 빵 넣으면 이거 빵 넣을 수 있어요. 그럼 바로 C0는 이게 바로 그건데요. 우리가 생각을 해서 좀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야지 그래프가 익숙해지니까. 여기 현재 소비를 언제 가장 최대화할 수 있습니까? 하면 내가 버는 소득은 지금 현재 소득은 다 쓸 수 있고요. 미래 소득은 내가 깡을 해야 되잖아요. 디스카운트 해가지고요. 1 플러스 R로 할인한 이게 바로 여기 수평축 절편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이해할 수 있겠죠? 이쪽 볼게요. 이쪽. 미래 소비를 맥시멈 최대화하는 거는 얼마까지 최대한 내가 미래 소비를 할 수 있습니까? 하면 현재 버는 소득을요. 하나도 소비 안 하는 거예요. 은행에 다 집어넣어요. 다 집어넣으면 이자가 붙겠네요. 그래서 Y0를 은행에 다 집어넣으면 1 플러스 R만큼 이자 수익이 발생하고요. 그렇죠? Y0에다가 이자 붙은 Y0 곱한 거고요. 더하기 미래 버는 소득은 미래 그냥 소득만큼 할인을 하거나 뭐 할 필요 없겠죠. 그때 그냥 쓰는 거니까. 여기 절편은 바로 요거다라는 거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이게 이제 기본적인 세팅된 상황이고요. 자, 무차별 곡선의 형태에 따라서 그냥 경제학에서는 이쪽 부분에 선택하는 차입자냐 아니면 저축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자소득세를 관심으로 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이자소득세 대상이 되는 사람이니까 이쪽에 대상이 되는 사람은 이쪽 파란색이 위치하는 사람일 거예요. 그래야지 현재 버는 소득보다 소비를 적게 해서 저축하고 이자 수익 발생하는 거에 과세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러면 무슨 말씀인가라고 하면 무차별 곡선이요. 가파르게 되면 이쪽 차입자 영역이 되니까 가능한 한 완만하게 표시하셔야 돼요. 기울기가 완만해야지 미래소득을 중시적이고요. 그럼 완만하게 그림을 그리면 요 W.Ω라고 하는데 요 점을 선택하는 것보다 요 점을 선택하는 게 효용 극대화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네요. 요거 볼록한 건데 기울기가 완만하게 한계 대체율이 작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저 이 점이 이제 최적점이 되는데 이 점을 가만히 살펴보면 어떻게 돼요? 내가 버는 소득은 Y0만큼 소득을 벌었는데 소비는 현재 소비가 이만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점에서는 Y0가 C0보다 훨씬 커요. 버는 소득을 다 쓰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요거는 저축자다라는 거 알 수가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자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거는 지금 저축자를 기본으로 상정하고 얘기를 해야 되고요. 물론 이제 경제학에서는 밑에 노란 색깔 부분인 차입자도 이제 관심사이긴 해요. 근데 여기서는 뭐 당연히 아무 얘기 안 하면 저축자를 대상으로 해야겠죠. 자, 이렇게 세팅을 해놓은 상태에서요. 이자소득세를 부과했다 그럴게요. 이자소득세를 부과하면 그럼 원래 예산선은 어떻게 됐냐면 1 플러스 R이 원래 예산선이었는데요. 이자소득만큼 내가 세금을 얼마 뜯어내요. 그러니까 1 플러스 R에다가 빼기 T만큼 이렇게 뜯어낸다 할게요. 그쵸? 세율. 이자 수익률에다 얼마? T만큼. 이 모양을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이거 같이 묶어서 쓰면 R 같이 있으니까 이걸 다시 쓴 게 1 플러스 1 마이너스 T에 R 이렇게 쓴 거예요. 그쵸? 식이 좀 뭐 복잡해지는 건데 뭐 사실 이렇게 풀었으면은 뭐 복잡한 게 아니죠. 요만큼 더 이자 수익률에서 뜯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럼 기울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 앞에 R은 1이 생략되어 있는 건데 여기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되면 T가 0.2라고 그러면 R 앞에 0.8이 생략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1보다 0.8이 더 작네요. 그러니까 1은 똑같으니까 빼고. 그러면 여기서는 기울기가 1인데 여기서는 0.8이니까 기울기가 완만해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저쪽 예산선에서 보면은 여기가 C0고요. C1 이렇게 할게요. 여기 오메가를 중심으로 해서요. 예산선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요. R이 작아지는 거예요, 결국은. 뭐 직관적으로 봐도 이자소득세 부과했으니까 내가 받는 이자율이 작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게 이자소득세 부과한 거예요. 그쵸? R이 작아지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보세요. 이쪽으로 쭉 와볼게요. R이 작아지면
자, 여기는 어떻게 돼요? R이 작아지면 R이 작아지니까 이쪽이 커지네요. 이쪽으로 쭉 늘어나는 거 알 수가 있고요. 분모에 있잖아, R이. 여기서 R이 작아지면 이건 분자에 있네요. 여기 Y축 절편이 이렇게 해서 쭉 밑으로 내려가는 거 알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X축은 옆으로 쭉 가고요. Y축은 밑으로 쭉 내려가요. 기울기가 완만해지는 거 알 수 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돼요? 여기 오메가점은. 이거 은행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냥 내가 버는 소득 번만큼 쓰자 이 사람이니까 은행을 이용하지 않으면 이자율이 높던 낮던 아무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오메가점을 축으로 해가지고요. 이자율이 하락하게 되면 이자 소득세를 부과하게 되면 이쪽은 내려가고요. 이쪽은 이렇게 증가하게 돼서 예산선이 이런 형태를 지니게 돼요. 하얀 색깔에서 노란 색깔로 변한다라는 거 알 수가 있네요. 자, 이거 왜 그러냐면 우리가 문제 풀 때 그냥 막 대체 효과 할 때 뭐 어쩌고저쩌고 막 뭐 여가의 기회비용을 이렇게 달달 외우지 않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기울기 바뀌었으니까 대체 효과랑 소득 효과랑 여기 영향을 미치게 될 텐데요. 대체 효과는 기울기 완만해졌어요. 완만해지면 수평축에 있는 관심 대상이 되는 현재 소비의 가격이 싸졌네요. 그래서 현재 소비의 가격이 하락했고요. 그럼 당연히 현재 소비 가격이 싸졌으니까 우리가 싸진 거를 많이 선택하는 게 대체 효과예요. 그래서 현재 소비를 늘린다. 끝. 뭐 간단하네요. X제 가격 싸지면 X제 많이 선택하는 게 대체 효과잖아요. 현재 소비를 많이 늘린다는 얘기는요. 뒤집어 얘기하면 이게 뭐냐면 저축을 줄인다는 거예요. 그쵸? 현재 소비 늘리면 저축할 돈이 없어지는 거죠. 물론 미래 소비랑 저축하고 똑같은 건 아니에요. 완전히. 현재 소비를 늘리면 미래 소비는 당연히 줄어들어요. 저축 표현하면 현재 소비를 반대로 표현해야 되고요. 소득 효과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은 우리가 아까 본 것처럼 예산선 영역이 넓어졌냐 줄어들었나 보면 되는데 이만큼 줄어들었네요. 실질 소득이 감소한 거예요. 실질 소득이 감소했어요. 현재 소비랑 미래 소비가 쓰레기가 아니다라고 하면은 실질 소득이 감소하면 소비도 같은 방향으로 영향받네요. 그래서 얘는 줄고 얘도 줄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같은 방향이고요. 현재 소비는 반대예요. 그러니까 현재 소비가 준다라고 하면 저축은 증가한다. 이렇게요. 자, 경제학에서는 현재 소비, 미래 소비까지 다 물어보는데 우리 재정학에서는 주로 현재 소비 물어보거나 아니면 저축으로 물어봐요. 저축을 증가시키냐 감소시키냐. 보면은 이쪽에 더 포인트 잡으시면 돼요. 이렇게. 두 개가 대체 효과, 소득 효과 충격이 다르네요. 그래서 결국 역시 또 정리를 해보면 대체 효과가 소득 효과보다 큰 경우는 현재 소비는 증가한다. 이건 저축에 대해서 부정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대체 효과보다 소득 효과가 크다라고 하면 이때는 현재 소비가 줄고 저축이 증가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시험 문제 몇 번 나오면 시험 문제 뭐 매년 나와요. 이거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예산선 요거는 머릿속에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이렇게 그려놓은 다음에 아이고 이자 소득세 아까 얘기한 것처럼 대체 효과가 우리 직관에 딱 맞는 거예요. 이자 소득세를 부과했으면 이자 수익률이 줄어드는 거니까 저축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그러니까 저축 줄어준다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소득 효과는 반대 방향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문제 풀 때 뭐 그림은 보조수단으로 이렇게 하긴 하는 건데 자, 그래서 거기 위에 183페이지 보시면 이자 소득세 부과할 때 대체 효과 우리 상식에 부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끝에 저축 감소 그렇게 결과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난이도가 이제 중하인 경우가 그 정도 물어보고요. 난이도를 이제 중상으로 올리면 중간에 있는 걸 물어봐요. 이자 소득세를 부과했더니 뭐 현재 소비의 상대 가격이 하락했다. 이러면 이제 갑자기 시험장에서는 막 마음은 급한데 눈은 막 그러고 하니까 막 이렇게 쿵쾅쿵쾅 해가지고요. 머리가 멘붕이 돼가지고 그런데 뭐 그러실 필요 없이 그냥 저 오른쪽에 나와 있는 그림 생각하면서요. 기울기가 완만해졌네. 현재 소비의 가격이 싸졌네. 그냥 보이는 대로 말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잘 정리하시고요. 이번에 이자 소득세 부과했을 때 예산선 기울기 어떻게 되는가 표현되어 있는 거, 뭐 그거 대괄호로 묶은 것 때문에 복잡해 보이지만 그거 잘 보시면 되겠고, 네, 밑에 대체 효과, 소득 효과 나와 있는데 위에
굵은 고딕체로 돼 있는 거 그걸로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다음에 소득세와 위험자산의 선택 보도록 할게요. 여기도 지우죠. 자, 이것도요, 사실은 이 챕터가 옛날 이중구 교수님 책이 초판 나왔을 때요, 재정학에 거의 센세이션을 일으킬 정도로 획기적이었는데, 좀 어려웠어요. 사람들이, 어렵다, 투덜투덜 돼가지고요. 그 다음 판을 바꿨는데, 좀 어려운 걸 다 빼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위험자산의 선택 같은 게 다 빠져버렸어요. 최근에는 또 너무 쉽다 해서 조금 보완하긴 했는데, 아직 이쪽 부분은 그렇게 많이 집어넣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재정학 기출문제 보면 이중구 교수님이 서울대 교수님이니까 가장 권위 있는 분이시죠. 그래서 그 책을 기본 바이블로 원래 해요. 내용이 알기 쉽게 써 있어가지고 수업용으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그러는데 시간 나실 때 사실 그거 보면은 많이 도움돼요. 근데 그래서 한 15년 전이나 옛날 초판 기준으로 문제 냈었을 때는 여기 나와 있는 소득세를 부과했을 때 위험자산, 완전 보상 이런 것들이요. 시험에 나왔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요런 얘기가 빠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거니까 시험 문제 최근 추세에도요. 요런 완전 보상 막 해가지고 대체 효과 하는 건 너무 어렵다 해서 나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다른 수험서나 우리 책에도 뭐 이게 아직 좀 들어있고 막 그렇긴 한데요. 너무 막 신경 쓰시면서 막 재정학은 어려워 이렇게 하는 거는 좋지 않기 때문에 우선은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아셨죠? 안 쓰셔도 되고 아까 얘기했던 저런 거는 신경 쓰셔야 돼요. 이자소득세니 이런 거는 완벽하게 하신 다음에 재정학을 내가 틈새를 더 메워야겠다라고 할 때 이 부분을 좀 더 하시면 좋겠어요. 아셨죠? 그래서 그 포인트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근데 몇 가지 포인트만 말씀드리면 시험 문제 나온다라고 하면은요. 그거만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다시 말씀드릴게요. 요거는 계속 말씀드리는데, 기본 강의 때는 뭐 이렇게 막 해서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하셔도 되니까. 근데 포인트만, 시험 문제 나온다라고 하면, 보상이 없는 경우 소득세 부가 있고요. 밑에 3번에 보상이 있는 경우에 소득세 부가 있잖아요. 결론만 머릿속에 넣으세요. 대체 효과 볼게요. 보상이 없는 경우에. 대체 효과는, 거기 보시면, 위험 자산의 비중을 줄인다라고 보시면 돼요. 밑에 보상이 있는 경우 있는 애 동그라미 치고요. 다시 2번에도 보상이 없는 애 동그라미 치시고요. 3번에 보시면 보상이 있는 이잖아요. 있는 애 동그라미 쳐달라고 했잖아요. 보상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이거 보상하게 되니까 뭔가 뭐 로또를 사거나 위험 자산의 비중이 어떻게 되겠어요? 증가해도 뭔가 이렇게 든든한 백이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위에 같이 보상이 없다라고 하면 당연히 우리 직관적인 상식에 부합하는 게 대체 효과라고 그랬잖아요. 위험 자산의 비중이 줄겠죠. 그냥 이해되시죠? 그건 상식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경제학, 재정학 얘기가 상식에 부합되지 이상한 얘기는요, 없어요. 근데 왜 어렵냐라고 하면 상식에 부합하는 대체 효과 외에 예외적인 소득 효과가 작동되고요. 시험 문제에서는 자꾸 소득 효과에 뭐 이렇게 좀 해가지고 이제 헷갈리게 만드는 것인데, 그냥 문제 풀 때도 지극히 정상적인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왔어요. 보상이 없는 경우에 소득 효과를 부과했을 때 대체 효과인 경우에는 위험 자산의 비중을 줄인다. 맞아요, 틀려요? 그러면은 보상이 없네. 대체 효과는 우리 상식에 맞네. 근데 그렇게 되니까 위험 자산을 줄이는 게 낫겠네요. 그 정도만 정리하시면 돼요. 이거를 이제 뭐 토빈이라든가 자산 선택 모형 해가지고 복잡하게 나타내는데요. 뭐 그거는 그냥 나중에 진짜 할 거 없을 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책에 좀 있어가지고 넣어놓긴 했는데 그냥 뭐 그거는 우선은 넘어가도록 할게요. 약간 뭐 그 최근 뭐 이렇게 자주 5년간 시험 문제 나온 적도 별로 없어가지고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이 뒷부분은 꼭 중요한 것만 하셔야 돼요. 꼭 중요한 것만. 그리고 사실 이런 것보다는 나중에 객관식 시간 되시면 아니면 사실 뭐 1일 특강 같은 것도 옛날에 했었는데 요즘은 안 하는데 할 때는 제가 계속 재정학 강의는 뭐 연대랑 이런 데서도 하거든요. 그때 새로운 원서나 이렇게 바뀐 책으로 해요. 그러니까 그걸로 하다 이런 내용이 추가됐네. 이제 그런 게 이제 시험 문제 나올 만한 거리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나중에 뭐 아직 뭐 이렇게 수험가는 못 따라가는데 사실 그런 것만 조금 더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재정 적자 같은 거 할 때
리카르도 등가정리나 이런 걸 말씀드리긴 했는데 요즘 출제 경향이 거시경제학적인 얘기도 한 옛날에 한두 문제 나오다가 요즘은 두세 문제 정도 나와요. 그래서 그것도 조금 더 보완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 근데 하기에는 좀 애매해요. 하면은 거시경제를 다 해야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중요한 얘기는 제가 다 설명은 드리긴 했거든요. 예, 뭐 구축효과라든가 뭐 이런 거 설명드렸는데 그런 걸 조금 더 트레이닝할 연습이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해요. 자, 다음 법인세 보도록 할게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이제 조세가 중요하다라고 해서 법인세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법인세는 여러분 세법에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구체적인 디테일한 얘기는 뭐 이렇게 책들 보면 막 설명이 있는데 다 필요 없어요. 그리고 가끔 메일로 질문하는데 법인세에서 뭐 어떤 이상한 효과 막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저도 안 돼요. 그리고 문제 만든 사람이 막 이상하게 만든 거니까 그런 건 크게 출제 경향하고 거리가 없으니까 괜히 그런 거 푸시면서 뭐 겁먹지 마시고요. 기출문제 위주로 잘 보시면 되겠어요. 자, 법인세 구조 간단하게 볼게요. 법인세 구조다라고 하면은 시간이 나면 차라리 이제 거시경제학 뭐 여러 가지 통화주의, 케인즈 이런 거 조금 더 그 부분을 좀 보완하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요즘 추세를 보면. 자, 법인세 과세 대상은요. 거기 동그라미 1번 밑줄 치세요. 경제적 이윤에 대한 과세다라고. 이게 이제 기본적인 얘기예요. 이윤. 경제적 이윤은요. 여러분들이 받은 점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조세라는 거가 폭탄이 맞으면 그걸 피하려고 막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수업 들을 때 안경 쓴 학생들은 점수를 뭐 10점 깎겠다 그러면은 눈 나쁜 사람도 안경을 벗을 거예요. 피하려고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받은 점수에서 여기요. 기업의 생산량이라고 할게요. 생산량이면 이윤이다라고 하면 점수 이윤이 극대화되는 선택을 할 텐데 이렇게 되니까 여기가 바로 극대화된 점이에요. 그렇죠? 요 점이. 근데 받은 점수에서 20%를 만약에 깎겠다라고 하면 기분은 나쁘지만 어떻게 돼요? 딴 데도 다 20점씩 낮아지니까 이윤 곡선이 어떻게 되냐면 모양이 20% 낮아져서요. 모양이 이렇게 될 거예요. 이게 만약에 노란 색깔이 이윤을 나타내는 곡선이다라고 하면 하얀 색깔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20%니까 1-t의 파이. 그러니까 0.8 파이 뭐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선이 똑같이 밑으로 낮아지니까 이윤 극대하는 산출량은 변할 요인이 없는 거예요. 다시요. 그러면 조세를 부과했을 때 그 사람이 피할 수 없다? 중립적이다? 럼섬 텍스다? 예. 왜곡을 초래하지 않는다? 라는 거랑 똑같은 의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법인세가 경제적 이윤에 대한 과세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면 어떤 경제적 행위에 하등 왜곡 선택을 초래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뒤에 다시 또 나와요. 자, 동그라미 2번 볼게요. 경제적 이윤은 그냥 그 기업에서 얘기하는 이윤하고요. 경제적이라는 말이 붙은 거는요. 경제적 동그라미 치시면 이윤이 붙으면 이윤이라는 건 총 수입에서 그냥 총 비용을 뺀 건데 그 비용 할 때요. 우리는 총 수입 TR이라 할게요. 총 비용 이렇게 나타내는데 이 총 비용이 기회비용을 감안한 비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기회비용이라는 것은 뭐 경제학의 기본적인 얘기니까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린 적도 있어요. 내가 어떤 걸 선택했을 때 포기하게 되는 것까지 다 감안한 비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3번 볼게요. 현실의 법인세는 현실 동그라미 치세요. 자, 이게 문제 풀 때 중요한 게 여기 다시 보시면 그냥 이론상 법인세는 경제적 이윤이니까요. 어떤 선택의 왜곡을 초래하지가 않아요. 피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현실에서는 경제적 이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왜곡을 초래해서 사람들이 그걸 피하려고 다양한 행동을 하게 된다라는 걸 알 수 있네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현실이라는 말이 앞에 붙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현실에서 왜 경제적 이윤에 과세를 못하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비용이라는 게 기회비용을 이게 암묵적 비용까지 다 고려해야 되는 건데 그게 어렵기 때문에 사실은 명시적 비용만 고려해서 차이가 나는 것이죠. 자, 법인세 세율 구조 이런 건 뭐 경제학에서는 관심이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시고요. 이중과세 조정 그거 하나 밑줄 치세요. 뭐 이거는 아시겠지만 동그라미 1번에 이중과세 밑줄 치시고요. 밑에 박스에 그림 나와 있네요. 자, 거기 보시면 기업의 이윤의 원천이
다 기업의 이윤이에요. 그렇죠? 이윤에서 출발하는 건데, 자, 동그라미 2번 보세요. 법인 단계에서요, 이윤에 이미 법인 과세를 한번 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이윤에다가 법인세를 한번 부과하고요. 그 다음에 개별 주주들이 이윤을 가져가서 자기에게 귀속되는 경우, 그때 또 소득이 증가했다 해서 개인소득세를 부과해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3번 거기 원천, 법인세의 원천이라는 말 동그라미 치세요. 원천도 기업의 이윤이고요. 개인소득세의 원천도 기업의 이윤이고요. 그러니까 한 번 부과하고 또 두 번 부과하게 되니까 동일한 원천에 대해서 두 번 과세하는, 이중 과세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현실에서는 그런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하기 위해서 배당세 공제, 그래서 공제라는 방법을 통해서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거기까지 보시면 되겠죠. 어떻게 배당세 공제를 하는가, 이거는 여러분들 뭐 세법에서 하는 거니까 재정에서는 큰 관심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크게 다루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넘어갈게요. 자, 법인세에 대한 정당성에 관한 견해 볼게요. 정당성. 이거는 뭐 이제 법인세를 통합할 것인가 아니면 말 것인가라는 그 통합의 여부, 소득세랑 그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1번. 법인 의제설이 있고요. 법인 실제설이 있네요. 법인 의제설. 법인 실제설. 뭐 아시겠지만 실제설이 법인 자체가 그 독자적인 하나의 인격을 지닌 거라고 보는 거니까 법인세가 필요하다라는 주장이 될 거예요. 법인 의제설은, 그러니까 이게 반대가 되는 거니까 이거는 법인세를 폐지하자 라는 게 폐지 주장이 되겠죠. 법인세 폐지. 그쵸? 왜 폐지하는가? 그 내용만 잠깐 볼게요. 그래서 통합주의라고 해요. 통합주의. 법인세를 소득세로 다 포함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소득세에 다 이렇게 합칠 수가 있으니까 따로 두지 말자. 자, 3번에 보시면, 그리고 법인은 뭐 개인 주주에게 이윤을 흘려보내 하나의 도관에 불과하는 거니까 뭐 의미가 없지 않냐. 폐지하고 통합하자 이거고요. 자, 법인의 실제설. 이건 법인소득세, 법인세가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하나의 독자적인 법인격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왜 필요한가? 그거 몇 가지만 체크할게요. 자, 2번 보시면 능력 원칙. 법인은 규모도 크고요. 스스로 독자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법적인 주체가 되네요. 능력 있네 라고 해서요. 따로 세금을 내자 이거고요. 그러니까 능력 원칙은 이름을 그냥 붙인 거고요. 다음에 법인이 이제 하나의 사회 조직 시스템에서 운영되면서요. 나름대로 그 사회에서 베네핏, 혜택을 누리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혜택에 대한 대가로 자발적으로 내야 된다. 그래서 그 베네핏, 편익의 원칙. 이거를 응능주의, 응익주의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응익, 편익에 대응해서. 그 다음 4번. 소득세 보완 효과. 소득세에서 잡아내지 못하는 그런 부분을 법인세에서도 끄집어낼 수 있지 않을까. 거기 보시면은요. 헤이그 사이먼즈 포괄적이죠. 소득세에 입각해서 배당과 사내 유보에 모두 과세하는 게 당연하게 되겠고요. 근데 역시 이게 현실과 이론상 그걸 구별해야 돼요. 현실은 소득세는 배당소득에서 과세하지만 사내 유보로 인한 주가 상승 같은 경우는 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법인세가 끄집어내야 된다. 캐치해서 잡아내야 된다라는 게 법인세 존재에 대한 주장이에요. 다음 5번째는 정부가 기업을 통제하는 수단으로서 법인세를 깎아주고 하면 뭐 이렇게 투자를 촉진하는 수단이 될 수 있으니까 컨트롤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활용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밑에는 한 3년에 걸쳐서 2, 3년에 걸쳐 돌아가면서 법인세와 뭐 소득세, 별도 통합주의 이런 얘기 나와 있으니까요. 그거는 나중에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우선 넘어가도록 할게요. 뭐 위치는 거기다 해놨는데 시험 문제가 그거만 딱 물어보는 건 아니고요. 그냥 법인세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해서 퉁쳐서 나오는 게 뭐 대세예요. 소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헤이그 사이먼즈의 소득세에 대해 그거 하나만 딱 물어보는 거는요. 요즘은 별로 흔하진 않아요. 그래서 거기에 딱 맞는 거는 사실 기출문제 찾긴 그래요. 차라리 이제 만들어야죠. 자, 조금만 더 가보도록 할게요. 3번째.
법인세의 전가와 귀착. 전가와 귀착. 전가는 떠넘긴다는 거예요. 귀착은 누가 실제로 부담하는가예요. 자, 법인세가 만약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윤세다라고 하면 누군가에게 떠넘길 수 없고요. 그냥 자기가 전부 다 부담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전가가 불가능하다라는 거. 근데 현실에서는 경제적 이윤에 대한 과세가 아니니까 실제로는 떠넘기게 된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 당구장 표시 보면 법인세는 직접세일 뿐만 아니라 또 경제적 이윤에 대한 과세이기 때문에 세부담이 전가되지 않아. 거기까지 밑줄 치시고요. 법인세니까 자본, 기업 생각하시면 돼요. 자본의 소유자인, 그게 법인이에요. 소유자인, 소유자 동그라미 치셔야 돼요. 그 수요자, 사용자, 소유자, 뭐 공급자 이게 막 말이 헷갈려요. 그러니까 소유하는 거는 자본을 공급하는 주인이 되는 것이죠. 주주가 전적으로 조세를 부담해야 된다. 전적 이건 뭐예요? 100%라는 뜻이에요. 100% 쓰세요. 전적. 그 얘기는 뭐예요? 전가를 못한다는 뜻이죠. 지금 다 똑같은 말을 다른 말로 바꿔 쓴 거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1번 다시 한번 볼게요. 경제적 이윤세다라고 하면 전가가 불가능하고요. 전적으로 100% 누가 부담하냐면 자본을 소유한 사람이 부담한다. 소유자가 부담한다. 뭐 이거 앞에서 본 거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전부 귀착 동그라미 2번에 나와 있죠. 근데 다시요. 우리 문제에서는 이렇게 이론상은 이런데 현실 1, 현실 2를 해놨잖아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현실에서는 앞에 이 수식어가 반드시 붙어요. 그렇게 되면 현실에서는 경제적 이윤이 아니라 타인 자본에 대한 지급이자라는 비용으로 공제도 하고요. 그리고 자기 자본에 대한 귀속이자는 공제를 안 해가지고요. 자기 자본은 공제 안 하고 타인 자본은 공제해주니까 거기 밑줄 치고 별표하세요. 타인 자본에 유리한 여건을 제공한다. 그러니까 법인세 현실에 적용하게 되면 타인 자본 돈 빌릴 때 자기가 혜택 보니까 타인 자본을 많이 끌어다 쓰는 유인이 존재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행동을 변화시키죠. 왜곡을 가져다 준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이론과는 달리. 또 두 번째는 감가상각을 계산해 줄 때 실제 자본재 상각 규모보다 훨씬 더 거기 밑줄 치세요. 상각 비용을 크게 인정해 주니까 결국 거기 네모 치시고요. 투자 유인에 영향을 준다. 다시요. 시험 문제는 법인세가 현실에서는 전가, 기착 이런 문제가 있지만 현실에서는 앞에 단서가 붙어야 되겠지만 현실에서는 타인 자본을 많이 쓰도록 촉진하고요. 또 투자를 많이 이렇게 촉진하는 역할이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끝. 이 정도만 잘 정리하세요. 자, 경제적 이윤에 대한 과세는 전가가 불가능한데요.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니다. 자본에 대한 과세다라는 입장이 있어요. 이게 1번 경제적 이윤에 대한 과세, 2번 자본에 대한 과세. 우리가 그래서 아까 하버거 모형 했을 때 어땠어요? 법인에 대한 뭐 자본에 대한 과세 늘상이 됐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자본에 대한 과세니까 1번 보세요. 전가가 가능하네요. 위에 경제적 이유는 전가가 불가능한데 자본에 대한 과세일 때는 전가가 가능한 거예요. 떠넘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전가가 가능한데 그것도 단기와 이때는 장기로 구별을 해야 돼요. 장기. 단기는 끝에 어떻게 돼요? 자본 공급이 늘었다 줄었다를 쉽게 금방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 보면 자본 공급이 고정에 동그라미 치세요. 고정돼 있으니까 아까 토지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자본을 갖고 있는 사람이 거의 100% 전적으로 귀착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단기에는 고정돼 있네요. 그래서 자본의 소유자가 많은 부분을 부담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장기가 되면 장기는 자본 같은 경우는 토지보다 늘렸다 줄였다 이렇게 피할 수가 있으니까 탄력성이 있네요. 탄력성이 크다라고 하면 다른 해외로 자본을 도피하거나 뭐 이런 것도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되면 딴 사람한테 떠넘길 수 있네요. 거기 보시면 자본의 소유자가 아니라 자본의 사용자잖아요. 여기서는 사용자, 소유자 그 표현을 잘 보셔야 돼요. 전가가 가능하다 이렇게요. 자, 자본의 소유자는 공급자예요. 공급자. 자본의 사용자는 수요자예요. 수요자.
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포인트만 잘 보세요. 예. 자, 그 화살표 보면 특히 폐쇄 경제보다 개방 경제 밑줄 치세요. 개방 경제. 개방 경제일수록 이게 탄력성이 크다는 거예요. 해외로 도피할 여지가 큰 거예요. 그래서 개방 경제일수록 이 뜻이에요. 경제일수록. 개방적일수록 이거요. 개방적이다라는 건 탄력성이 클수록 그거랑 똑같고요. 해외로 자본을 도피시키는 것이죠. 자, 아까 얘기했던 하버거 모형이 여기 적용돼요. 부분 요소 과세 가지고 하는 건데 아까 봤던 거 그림 그려서 보시면 되는데 포인트만 몇 개 볼게요. 산출 효과 보시면 폭탄이 떨어져요. 노동이 많은가 자본이 많은가가 중요하죠. 집약적이라는 말 보이시죠? 집약적. 아, 그러니까 노동자가 많으면 노동자가 많이 죽네요. 자본 집약적이면 자본가가 많이 죽네요. 그쵸?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집약적이라는 거. 그 표현 보시면 생산에 집약적으로 이용되는 생산 요소. 노동 집약적이다 하면은 노동자가 많이 피해보는 거고요. 노동자가 많이 피해봤다는 거는 노동자가 받아가는 임금이 쿵 떨어진다. 노동자의 상대 가격이 임금이 하락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문장 자체 우선 보지 마시고 그림 가지고 그 내용 먼저 보신 다음에 나중에 문장으로 다시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요소 대체 효과는 스나이퍼라고 그랬어요. 누구한테 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본에 대한 과세니까 누가 죽어요? 자본가가 죽는 거죠. 그래서 자본 소유자에게 귀착된다. 그렇게 그대로 보시면 되겠어요. 아무튼 이 경우에는 산출 효과, 대체 효과 전부 다 자본 수익률 하락한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죠. 자, 여기 그림 하나 그려볼게요. 아까 한 걸로 하면 XJ 산업이 자본 집약적이에요. 자본 집약적. 그럼 그림을 그리면 자본이 많은 거예요. 노동보다 자본이 많아요. 근데 부분 요소 과세인데 세금을 부과하는데 XJ는 자본의 과세 이렇게 한 거잖아요. 이 자본에 대한 과세죠. 그럼 표현을 하면 폭탄이 떨어집니다. 산출 효과, 폭탄 효과라고 그랬어요. 누가 많이 죽습니까? 자본가가 많이 죽죠. 풍부한 집약적으로 되어 있는 자본가가 피해를 보고요. 스나이퍼한테 요소 대체 효과예요. 스나이퍼 효과예요. 누구한테 쏘라고 그랬습니까? 자본가 쏘라고 그랬잖아요. 자본가. 그럼 자본가가 죽어야죠. 자본가 죽네요. 둘 다 자본에 대한 가격이 하락한다. 예, 그거를 말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그림 간단하게 그리시고요. 그냥 좀 생각하시면. 그리고 계속 얘기하는데 직관적인 거랑 이렇게 어긋나거나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암기해야 될 게 아니에요. 사실은. 잘 이해하시면은요. 만약에 자기가 이해가 안 되면 자기 생활이나 행동 패턴이 보통 사람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기이하거나, 뭐 천재거나 바보거나 그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러니까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이면은, 그거에 맞춰서 보시면 돼요. 자, 밑에 보시면, 뭐 그림이 있는데 이거 별로 안 중요한 거예요. 그냥 이게 법인에 대한 과세다라고 하면 법인 부분이 있고요. 이렇게요. 비법인이라고 할게요. 비법인. 이렇게 있으면, 서로 영향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균형 모형 그냥 생각하려고 그냥 한 거예요. 자, 법인 부분에서 수요와 공급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도 수요와 공급이 이렇게 있고요. 근데 거기 보시면 그림 바로 위에 볼게요. 법인 부분의 자본에 대해서 과세했어요. 그러니까 이쪽 법인 부분에 텍스를 부과한 거예요. 충격률 텍스. 그럼 법인 부분에 지금 이 관심사가 이제 자본이에요. 자본에 대한 가격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법인 부분에 이제 여기 폭탄이 떨어지게 되니까 비용이 이렇게 증가한 거예요. 공급이 그냥 감소한 거죠. 이렇게 감소했다 또는 증가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 자본 입장에서는 뭐예요? 아이고 자본이 이렇게 줄어들게 되고요. 비싸졌으니까 세금 많이 부과해야 되니까 이쪽을 피해서 여기 있는 자본이 이쪽으로 이동한다는 거예요. 비법인 부분으로 이동. 피해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세무사, 뭐 회계사라고 할게요. 회계사 시험에서 폭탄이 쿵 떨어졌어요. 경영학에 폭탄이 떨어져가지고 우악 하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다 떨어지게 되면 회계사 공부하는 애들이 이쪽 세무사를 이렇게 이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무사 수험생이 갑자기 이렇게 증가하는 거죠. 뭐 이게 증가한다. 뭐 위에서 보면 하방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네요. 그래서 세무사 응시생들이 이렇게 증가했다. 그러니까 양쪽이 서로 관련이 있다는 걸 그냥 보여주려고 하는 거고요. 시험 문제 거리에서는 뭐 저걸 가지고 문제 내기에는 뭐 별로 어려우니까 뭐 그냥 참고로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에 기출문제 나와 있는데, 그거 그냥 뭐 참고를 한번 보시면 되겠고, 5번 지문만 하나 볼게요. 법인세 부담의 귀착, 나머지는 나중에 또 보시거나 시간 나시면 한번 보세요. 5번에 보면, 법인 부분에 투자된 자본에 대한 과세라고 보는 견해와 경제적 이윤에 대한 과세라는 견해 모두가 전가된다? 아니요. 경제적 이윤에 대한 과세는 전가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 전가, 귀착 이런 게, 여기 재정학에서는 제일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이게 법인세 개념, 이중 초과 누진세 이런 거는 큰 관심사 없어요. 자, 거기까지 하고요. 잠깐 쉬었다가 법인세 마무리 짓고요. 그 다음에 부가세, 소비세, 이렇게 좀 하면은 끝나지 않을까 합니다. 잠깐 쉬었다 할게요.